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1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거의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일어났던 사건들, 뭐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혁신, 변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은 이번 주 강의까지 의 내용이 전부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학습하게 되는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변화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경제적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어떤 해결책, 이런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뉴딜 정책이 있는데, 뉴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오늘날 그 세계 경제의 주류로 뭐 남아 있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는 그것이 뭐 완벽한 경제 체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본주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래,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거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농업, 공업, 금융, 무역, 노사, 복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거래를 하자,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새로운 거래를 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 관련된 법들이, 뉴딜 정책과 관련된 법들이 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반독점법을 잠깐 스탑을 하고 카르텔 합법을 해서 일종의 생산 어떤 부흥을 그 이 어떻게 보면 카르텔로 하여금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록펠러의 회사를 쪼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카르텔을 합법화를 해서 경기가 부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죠.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니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의문이 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노동자의 권익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어떤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노사 간에 뭐 노동쟁이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애덤 스미스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뉴딜 정책은 일단 케인즈에 의한 케인지언들에 의한 어떤 정부의 학대 재정,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작은 정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뭐 그 외 세부적인 사안들입니다. 여기 있는 뭐 금융이나 어떤 그 은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구호 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뉴딜 정책이 과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 중에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는 뉴딜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뉴딜 정책이 펼쳐지는 도중에 발생된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전쟁 특수 때문이 커요. 전쟁이 일단 발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인력과 물자가 그 전쟁에 투입되게 되고 그러면 일단 물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급을 뭐 통해서 막대한 공급을 통해서 이제 그 물자를 대기 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쟁과 관련된 어떤 경제의 특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미국 경제가 그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미국이 이런 경제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리고 유럽이 이 경제적 불황을 통해서 어떤 그 갈등이 분출된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이 된 거죠.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 파시즘이나 이런 사류에 의해서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은 뭐 인류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전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과학 기술과 경제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그런 전쟁입니다. 군인, 민간인 포함을 해서 3천만 명 혹은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 전쟁의 그 영향으로 부상과 기아 그러니까 전쟁의 직접적인 사망자 외에도 간접적인 사망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물질적 피해도 막대했죠. 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민간인 학살 그리고 뭐 여러 매체나 그런 데서 충분히 다뤄지긴 했지만 뭐 인종 학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제가 뭐 그것을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히 많은 전쟁 범죄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이 완전히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전쟁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의 싸움이었어요. 1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1차 대전 때도 물론 그 비행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약간 보조적인 수단이었고 어떤 전략적인 폭격 그리고 그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지역 대도시의 어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어떤 전략적 폭격이나 전술 폭격들이 사용이 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크게 증가했고 이것이 뭐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이런 지역 그러니까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엄청난 많은 폭격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폐허로 바뀌었고요.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상 이 세계 2차 대전은 남극을 빼고 거의 뭐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주만으로 시작된 그 태평양 전쟁도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고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죠. 독소 전쟁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2차 대전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은 그들 국가 가지고 있는 총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 전쟁에 투입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 무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핵무기를 통해서 그 핵무기의 투하로 종전이 되는
아직도 인류사적으로 가장 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핵무기가 사용이 되었다. 폭탄 한 번에 뭐 실제로 핵폭탄이 인류사의 적으로 역사에서 사용된 적은 딱 2번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 그 폭탄 한 번 떨어진 걸로 인해서 단 한 발에 단 한 발이라고 했을 때 그 한 발의 의미가 일반적인 폭탄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한 발의 폭탄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지구상에 남아있는 핵무기들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사용된 원자폭탄에 비하면 훨씬 더 몇 배나 더 강력한 원자폭탄이고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히로시마 도심과 나가사키 도심이 완전히 폐허로 바뀌었는데 오늘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용화된 핵무기들의 경우에는 뭐 도시 하나 정도를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하나를 지구상에서 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그러니까 세계에서 단 2번밖에 없었던 그런 핵무기 사용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이 핵무기의 공포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핵무기가 가져다준 공포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의 공포에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핵무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다른 프랑스나 그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뭐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혹은 그 이상 멸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핵무기는 한 나라만 가지고 있거나 뭐 한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라고 치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 뭐 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은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어디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 미국이 됐든 아니면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가 됐든 그것에 대한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또 보복을 할 것이죠. 그럼 서로 간에 핵무기를 날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극소수만 살아남거나 뭐 이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전면전보다는 게릴라전, 특수전, 그 소규모의 분쟁, 직접적인 분쟁의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군사 지원, 이런 방식으로 열강들, 특히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만 핵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잠정적인 적성 국가에도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핵무기 사용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전쟁이 생겨나거나 전쟁이 세계대전화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뭐 사진이고요.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개전 이후에 소위 이제 낫질 작전이라는 독일군의 어떤 전격전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가 개전 후 6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이 파리 시내를, 에펠탑이 세워져 있는 파리 시내를 히틀러와 그들의 어떤 참모들이 이제 이걸 순시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하와이에 정박하고 있는 군함들이 불타서 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기록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비극적으로 원자 폭탄에 의해서 마감이 되게 됩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에 영향을 주는데, 뭐, 첫 번째 사건은 일단 탈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대전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많은 식민지들이, 참전을 했었고요. 그 참전의 대가로, 어떤 독립을 하거나 뭐 자치권을 강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 인도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식민지들을 이제 상실을 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 독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뭐 싱가포르, 미얀마 같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지역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경우에도 이 세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이 패전국의 지위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 바로 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아니고 독립 이후에 미군정이 잠깐 진행이 되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이 종전 직전에 소련이 일본에게 대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의 점령지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오늘날의 북한 지역에 이제 정주를 하면서 결국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의 분단 체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프랑스의 경우에도 뭐 티니지나 모로코 이런 지역을 상실을 했고,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사실상 내전을 치르기도 한 정도까지에 이르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정치적인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은 냉전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이제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핵무기를 사용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로 통한 어떤 적을 굴복시키거나 굴종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소련 이 양 진영의 두 거두가 스스로의 체계,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공산주의 이 경제 체제의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경쟁을 펼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아주 제가 뭐 강의 자료에 넣어 놓진 않았습니다만 쿠바 위기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 사용과 같은 어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 고려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긴장 완화 시대를 지나서 사실상의 냉전 체제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한 어떤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또 세계 질서에 있어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작동을 하게 되었고요. 뭐 어찌 됐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앞서 여러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스 로마냐, 뭐 박스 몽골리카,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박스 브리타니아 이런 것들처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시기, 세계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난 이후부터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돈을 어느 정도 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마셜 플랜을 통해서 서유유럽, 물론 친한 국가들이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16개 나라에 대해서만 이제 엄청난 금액의 차관, 이게 빌려주는 그런 원조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마셜 플랜, 뭐 상원 의원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마셜 플랜의 어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나온 게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엄청 모험할 때마다 인용을 많이 하는 OECD가 1961년에 개편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OECD 멤버로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 가면서 OECD에 초대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되게 웃긴 게, 뭘 얘기를 하면 이게 뭐 OECD 평균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마셜 플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어떤 전후 피해 복구나 부흥에 대한 목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협력체, 협의체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결정적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심으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의 동맹을 결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콜드워로 이어지는데,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계열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이제 친미 국가이고요. 특히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나토 가입국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고, 요 빨간색 혹은 이 핑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붉은 계열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60년대, 70년대 이 시기가 이 시기를 다루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프가 각자의 체제의 수장으로서 이 시기가 쉽게 말해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 체제인가를 놓고 분쟁을 하고 경쟁을 하고 새로운 국가들 혹은 신흥 국가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서로를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그냥 바라보면서 으르렁 대기만 하는, 말 그대로 실전이 발생하지 않는, 총알 한 방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서로 겨누고만 있는 듯한 그런 냉전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거를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서방 진영과 공산권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런 국제적인 교류나 국제적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이 국제 무역의 길을 막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동구권, 그러니까 공산권과 서방 진영 간의 어떤 인적 교류나 어떤 물물 교환이나 무역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국가의 거버넌스 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고 흥미로워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에 1990년에 맥도날드가 들어가니까 그 맥도날드를 먹어보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 S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 똑같은 단어 맞나요? 어쨌든 한국어로 썼을 때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S로 시작하는 그 햄버거 있습니다. 수제 햄버거. 그게 이제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뭐 햄버거 따위를 내가 줄 서서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그걸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줄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웨이팅 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1990년에 그 모스크바의 모습인데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상징이잖아요. 자본주의 상징이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어떤 소비자들이 모스크바 시민들이 맥도날드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의미가 있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돼서 분쟁, 뭐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를 전쟁이라 하지 않고 뭐 특수 군사 훈련, 군사 행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말 그대로 우스운 얘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입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 그리고 푸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특히나 서방 진영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긴 한데 거기에 있어서 투자되어 있는 어떤 투자 자본의 상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러시아에서 어떤 철수 한다거나 이제 러시아의 어떤 기업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제 퇴출이라고 해야 될까?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는데,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저는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면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다. 뭐 그런 어떤 단신을 제가 오며가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에, 이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뒤처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자본주의 상징인 맥도날드가 러시아로 들어갔지만 그게 결국에는 2022년에 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스크바의 맥도날드가 사라지게 되었다. 뭐 물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회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의미 있는 사건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